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술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계속 파악 중인데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대 간호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흉부외과 수술에 참여했고 다음 날 수술장 입구에서 환자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일요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간호사 3명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감염자 3명 중 1명은 A씨와 수술에 함께 참여했고 2명은 다른 업무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중 2명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수는 있으나 그중에 2분은 무증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한 분은 5월 18일에 일단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CCTV를 정밀 분석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25명과 의료진 88명, 확진자들의 가족 8명 등 총 121명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623명까지 늘었는데 이 가운데 347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27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확진된 간호사들이 수술에 참여한 구역을 포함해 본관 3층 수술실 25개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또 병원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원이 병원 내부라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은 시설 외 감염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강사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에 이어 승객까지 감염됐고 이 강사의 학원 수강생이 다녀온 노래방에서는 다른 손님과 그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동전 노래방. 지난 6일 이 노래방을 갔던 50살 A씨 부자가 확진됐습니다. A씨의 부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원생이 찾았던 곳입니다. 또 이 노래방을 이용한 23살 남성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다녀간 17살 고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이용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시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A씨는 개인 택시 기사로 지난 9일부터 계속 택시 운행을 해왔고 주말에는 경기도 부천과 고양에 식당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의 부인은 학습지 교사로 확인돼 학생과 동료 교사 등 6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가 지난 4일 탔던 택시 승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63살 B씨 부부가 지난 16일 이 택시를 탔다가 감염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택시 승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인천시는 해당 택시의 차종과 차량 번호 동선을 공개하고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기사의 집에 갔던 4살 배기 손자도 확진됐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발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는 4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드디어 내일 닫혔던 학교 문이 열립니다. 79일 동안 5차례나 등교가 연기됐었는데요. 산발적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대입 일정이 바쁜 고3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학년들도 차례로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해서 이전과는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등교, 걱정이 앞서지만 등교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발열자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다시 집단 감염이 생겨서 불안한 생각이거든요. 계속 체계적 관리를 못했는데 학교에서 조금 붙잡아 놓았으면 학업에 충실히 할 수 있으니까. 학교 생활은 확 달라집니다. 방역은 등교 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PC나 스마트폰으로 교육부 학생 자가진단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37.5도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등교할 수 없습니다. 등교할 수 있다는 문자가 와야 학교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체온을 측정합니다. 37.5도 이상이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 뒤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하고 손 소독을 해야 입실할 수 있습니다. 복도와 교실에선 친구들과 2m 이상 거리 두기,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풍경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책상도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씁니다. 사물함의 학용품도 자기 물건만 써야 합니다. 급식 전에는 다시 한번 체온 검사를 받고 학년이나 반별로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합니다. 등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교내 모든 사람들은 귀가하고 원격 수업으로 바뀝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에 대유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 명 고3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기관에 고교생과 학교 관계자 검체를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도 신속하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1차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전원에 항체가 형성됐다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다음 주 백신 개발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핵심은 중화항체, 사람의 세포를 뚫고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뾰족한 돌기를 직접 무력화시켜 감염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모더나 임상시험에선 백신을 처음 맞은 참여자부터 8번째 참여자까지 잇따라 중화항체가 확인된 겁니다. 1차 임상 참여자 45명 가운데 나머지 37명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숫자의 2상,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의 사람에서 이 백신이 중화항체가 잘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8명에서 모두 나왔다는 게 이제 고무적인 소식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 몸속에 오래 살아남아야 코로나19를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때문에 나타날지 모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혹시나 하는 오히려 백신에 의해서 감염이 증상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는 아직도 2003년 유행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이 악화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신이 감염이 안 됐던 정상 세포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당시 사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80% 유사합니다. 3상에서 실패하는 백신도 정말 많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아직은 뭐라고 명확하게 이게 너무 긍정적이야라고 얘기하긴 좀. 우리 정부는 모더나의 성과를 긍정평가하면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에서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는 대량 생산을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주말쯤 치료제와 백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는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습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이 가운데 10개 국가가 올해 임기가 만료돼 후임 국가가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은 1949년 WHO 가입 이후 7번째입니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경기도 안성 쉼터가 사업 관리 감독을 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경고성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연의 전신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익법인 공시자료에 현금성 자산 2억여 원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3년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입니다. 2년 뒤 사업관리감독을 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평가에서 5단계 가운데 3번째인 C등급, 회계평가는 가장 낮은 F등급을 내렸습니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서류와 영수증이 미비했다는 이유입니다. 예산 변경 절차를 미준수하고 관련해서 좀 회계 처리 지침 미준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F등급 구했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정의연은 시설을 매각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2016년 11월 최종 중단됐고 쉼터는 지난달 매각됐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공익법인 공시자료입니다. 2015년 정대협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계산해보면 실제 남아있어야 할 현금 자산은 1억 600여만 원인데 7,500여만 원만 기록돼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정대협이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간 2억 6천여만 원의 자산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익의 결과가 대차 대조표로 흘러 들어와서 특정한 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지금 계속 매년 틀리고 있습니다. 잇따른 회계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오늘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의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수십억 원을 쌓아두고도 할머니들이 병원비 등을 사비로 쓰게 한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장과 이사진 등을 내부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할머니에게 써달라며 들어온 많은 후원금을 정작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침대 하나 사는 것도 낭비다라는 이유로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지난해에만 3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정작 할머니들이 지내는 시설 운영비로 쓰인 건 그 가운데 6,400만 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이 병원비도 사비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후원금으로 법인이사인 스님의 자서전을 사고 상근직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성 돈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써왔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할머니들 복지에 쓰지 않다 보니 운영법인에는 현재 60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쌓였습니다. 무료 양로시설에 준해서 할머니들을 케어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직원들은 전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부 고발을 한 직원들은 자신들의 고발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역사가 폄하되거나 국민들이 눈 돌리게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대상이더라도 불법 성착취물을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N번방의 문영우, 박사방의 조주빈, 속속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방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이었습니다. 유사 N번방도 한 50여 개가 넘고요. 음란물과 성착취물들, 불법 촬영물들,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진 촬영 대상이 성인이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론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도 강화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면
최대 법정형이 징역 5년이었는데 징역 7년까지로 늘어났고 벌금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됩니다.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기존 벌금형 대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되고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지난주 최전방 우리 군 초소에서 총기 점검 도중 북쪽을 향해 총탄이 발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뒤에는 육군 모부대 사격 훈련 중 박격 포탄이 표적지를 1km나 넘어가 버리는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지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군 해병대 최전방 감시초소, 북측과 불과 1.8km 떨어진 이곳에서 지난 13일 오전 KR-6 중기관 총탄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간 탄알은 북측과 우리 초소 사이 강 위에 떨어졌습니다. 실수라는 것이 군의 설명. 점검하던 군인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격발기를 눌러 발사됐다는 것입니다. 총구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총탄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엔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 중 박격 포탄이 오발됐습니다. 사거리에 따라 추진체인 장약의 양을 계산하는데 적정량보다 더 넣은 채로 발사했다는 게 군의 해명입니다. 포탄은 2.2km 떨어진 표적보다 무려 1km나 더 날아가 인근 야산에서 폭발했습니다. 훈련탄이 아닌 실전용 폭탄이었지만 주변에 민가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약 확인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사고인데요. 그 지켜야 되는 절차와 매뉴얼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고 모두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나 훈련 중 발생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무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차와 정해진 방식대로 사격을 하면 전혀 오류가 날 일이 없지만 인적인 요소에서 점검이 좀 미흡한 분야가. 이달 초엔 최전방 우리군 지피에 북한군의 총탄이 날아왔지만 총기 고장으로 늦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점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군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난 낮부터 비구름이 빠르게 거쳤는데요. 어제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겠는데요.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은 저기압에 의해서 강원 영동 지역은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0도, 광주, 대구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청주 20도, 광주, 대구 21도까지 올라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7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서 지역의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일요일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